네, 소개받은 조명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학생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학위 마치고 이제 컨설팅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 바로 이 강의실에서 처음 이 리스크5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제 사업의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다시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세미5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이 반도체라는 기술과 산업 영역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요새 이제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실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전기전자 전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전공과에서 이제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를 불문하고 반도체가 중요하다. 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상 뭐 변함없이 아무 변화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3, 40년 만에 가장 큰 어떤 변화의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실 기회가 없으셨던 학생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Make Hardware Great Again이라고 제가 얘기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특히 이제 전자나 컴퓨터 공학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뭐 실제로 전공을 하시거나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 뭐 어떤 키워드에 요새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뭐 AI 뭐 굉장히 핫하고요. 뭐 컴파일러 엔지니어, OS 엔지니어 항상 컴퓨터 공학에 꽂히고 시큐리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특히 뭐 모바일이나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런 플랫폼 업체에서 많은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게 좀 소프트웨어 얘기거든요. 저는 학부 때부터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이 하드웨어도 재밌는데 중요한데 소프트웨어가 잘 나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말 이 반도체라는 영역의 어떤 기술적인 그 핵심과 트렌드의 방향이 바뀌면서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엔지니어 또 사업가 전체 사회의 어떤 산업의 에코시스템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앞으로의 변화가 중요해지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전체 우리 기술 산업이 계속해서 지금 40년 동안 저희가 눈부신 발전을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이 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셨는데 저는 Make Hardware Great Again이 정말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소중한 기회 준비해 주신 최기찬 교수님한테 듣기로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은 깊이 이렇게 접하시지 않은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요 반도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산업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지금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게 왜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뀌고 있는 변화, 이것들이 왜 생기고 있고 어떻게 생기고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강한데 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질 것이며 새롭게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이 새로운 새로운 주인공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시스템 온 칩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죠. 반도체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메모리 칩도 있고 굉장히 작고 뭐 전력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칩은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한 칩에 이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프로세서라든지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곳에 들어가서 다양한 인풋을 받아서 이것들을 프로세싱을 하고 결과를 내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한 칩들을 하나의 시스템이 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온 칩이 보통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팹리스가 있어요, 뭐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요, 디자인 플랫폼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와닿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도체 산업에서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했고 뭐가 혁신의 원동력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내가 팹리스에 가면 뭘 하게 되는 건지, 내가 디자인 하우스에 가면 뭘 하게 되는 건지, 내가 파운드리에 가면 뭘 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시스템 온 칩을 만들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먼저 반도체의 스펙, 모든 제품 개발할 때 스펙이 있죠. 스펙을 정해요. 스펙을 정하면 그 스펙을 만족하는 반도체의 구조를 짭니다. 그 구조가 나오면 그 구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설계가 나오면 그거를 구현을 해요. 구현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찍어내면 되겠죠. 찍어내면 그 제품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좀 하나하나 와닿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스펙이라고 하면 SOC의 스펙이다 하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퀄컴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퀄컴에서 만드는 그 스냅드래곤이라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제품들이 나와요. 그럼 그 제품들의 스펙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A4로 따지면 한 대여섯 장 될 것 같아요. 조금 축약된 버전으로 그 정도 볼륨일 텐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모뎀, 이 AP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래픽도 하고 계산도 하고 통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시스템 온 칩이겠죠. 그러면 통신 같으면은 피크 업로드 스피드는 316Mbps야. 뭐 그리고 지원하는 업링크 테크놀로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뭐 다운링크 QAM은 256개까지 지원해. 이러한 상세한 스펙들이 정해져야 당연히 칩을 만듭니다. 계산을 할 거면 1초에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이더넷을 할 거면 통신 속도를 얼마나 할 건지, GPU를 열 거면 게임이 뭐 1초에 폴리곤을 몇 개를 장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인지 이러한 스펙을 정하게 돼요.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게 복잡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곡하게 굉장히 많은 스펙이 있는 거죠. 만들어진 걸 사서 쓰면 이게 되게 편할 수가 있는데 이 스펙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팔리는지. 너무 고사양으로 만들면 비싸니까 안 팔리고 필요한 기능이 못 들어가면 쓸 수가 없으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부가가치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도메인에서 지금 세대에 이렇게 만들면 스윗스팟이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이 스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펙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스펙을 만족할 수 있는 칩의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게 돼요. 저는 MIT에서 이 SOC 아키텍처에 대한 박사학위 연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1초에 얼마를
읽어드릴 수 있다. 그런 스펙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1초에 얼마만큼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펙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스펙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칩 내부에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를 설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계획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해봐요. 도시를 신도시를 하나 만들 건데 스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명이 살 거야. 그리고 매일 외부에서 몇 명이 들어오고 유입 인구가 얼마고 나가는 인구는 얼마야. 그래서 뭐 교통량이 얼마가 되고 근데 이 안에 뭐 교육 시설은 몇 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스펙이에요. 스펙이 나오면 도시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아, 여기는 상업지구 요만큼, 여기는 뭐 주거지역 이만큼. 그리고 교통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동쪽에서 얼마 오니까 간선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서쪽에서 간선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중간중간에 여기는 일방통행, 여기는 가변차선, 가변차선인데 뭐 아침에는 이쪽으로 3차선 이런 거 다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 SOC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도 굉장한 부가가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와요. 동시에 CPU에서도 명령이 와요. 둘 중에 컨제스천이 생겨요. 길이 막혀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세 군데에서 동시에 왔는데 이게 멈춰버리네? 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펑셔널리티를 보장을 하고 최대한의 효율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짜는 것이 이 SOC 아키텍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뒤로 갔네요.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고 나면 이제 그 각각의 세부 부분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논리 설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단계의 설계, 저희가 프론트엔드 설계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코딩을 하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는 그러한 특수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이 아키텍처에서 봤었던 이 각각의 블락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뭐 간선도로 이걸 해놨는데 그러면 각각의 주거지역과 각각의 상업지역과 그리고 이 교통망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구현을 이제 이러한 뭐가 리셋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카운터가 0이면 이렇게 하고 카운터가 1이면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딩의 결과물이 저희가 RTL이라고 부르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논리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여기 이 스펙과 이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야 너는 이런 일을 어디서 뭘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한 그 각각의 모듈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텍스트잖아요. 텍스트가 갑자기 반도체로 변신하지는 않으니까 이것들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 보통 임플리멘테이션 백엔드 디자인 피지컬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코드를 실제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이게 필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름을 웨이퍼 위에 쪼여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것들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그림을 만들어주는 어떤 툴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부분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하나의 청크마다 특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락들이 정해져 있어서 업체들이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요 블럭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USB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갖다 쓰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라이센스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된 프론트엔드 디자인 결과물들을 이렇게 설계도로 구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스피드를 올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청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찍어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이게 반도체인가 하시죠. 근데 이걸 갖고 여기다가 웨이퍼에다가 하나씩 찍어내면은 이게 바로 웨이퍼고 요것들을 잘라가지고 또 그거를 패키징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반도체 제품이 제조가 되게 됩니다. 뭐 5나노, 3나노, 뭐 세계 최초, 뭐 삼성, 뭐 TSMC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3나노면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집적도의 매뉴팩처링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밸류이고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가 나오면 이것들을 모듈에 올리고 이러한 모듈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겠죠. 이 과정도 사실은 반도체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를 쓰려면 이 반도체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 반도체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들어가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서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뭐 모뎀을 쓰고 싶어, 와이파이를 쓰고 싶어, 뭐 인공지능을 쓰고 싶어 이러한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만든 쪽에서 이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저희가 흔히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가장 로우 레벨의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레벨의 소프트웨어까지 이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좀 이제 이 시스템 온 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80년대, 70년대부터 엄청난 발전을 해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매년 PC를 바꾸고 싶었어요. 작년에 PC를 사면 그 다음 해에는 PC가 완전 달라요. 작년에 흑백이었는데 올해는 막 컬러가 돼 있고 내년에는 막 게임이 3D 게임이 막 돌아가고 이 엄청난 발전을 쭉 해왔죠. 스마트폰도 불과 20년도 안 됐지 한 15년 전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제 어린 시절 꿈이었던 전 플레이스테이션 집에 하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과 게임과 여러 가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들이 손안에서 돌아가죠. 이러한 강력한 발전을 했었던 그 원동력이 반도체에 있고 그 반도체 안에서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 아까 얘기한 각각의 단계 중에서 그러면 저는 단연코 매뉴팩처링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반도체를 제조하느냐. 사실 스펙도 중요하고 아키텍처, 설계, 구현 다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세상에서는 이 반도체를 어떻게 제조할 것이냐 라는 부분의 기술의 혁신이 아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봤었던 이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이 됐어요. 그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쉽게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죠. 이분이 고든 무어라고 인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반도체 전공 안 하시는 분도 무어의 법칙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어의 법칙이 뭐냐? 간단해요. 2년마다 2배씩 작아진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은 완전히 집적도에 대한 법칙이에요. 작아진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 20세기까지는 반도체라는 게요. 작아지면 빨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을 만드는데 이게 대문이 있는데 문이 더 작아지고 가벼워지면 더 빨리 여닫을 수 있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결국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거든요. 더 빨리 여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닫는데 힘이 더 적게 들죠. 배터리가 더 적게 들어요. 그리고 문을 만드는데 문이 작으니까 같은 양의 나무를 가지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문 만드는데 돈이 더 적게 들어요. 세상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2년마다 새로운 공정이 나오면 새로운 공정에서 칩이 나오는데 2배 빠르고 2배 전기를 적게 먹고 값이 그대로예요. 이런 세상이 4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특히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2년 180나노, 2002년에 180밖에 안 됐었군요. 쭉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집적도가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그러면은 1달러로 살 수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몇 개냐? 계속 올라갔어요. 물론 더 작게 만들면서 이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증가를 했지만 그 한 장에
100개만 만들 거를 막 400개 만들고 600개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걸 자꾸 긴장했나 봅니다. 이거 자꾸 누르게 되네요. 같은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로직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뭐 세트 업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나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세대 공정에서 칩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그걸 갖고 뭘 만들어요. 그걸 팔아요. 근데 2년 있다 새로운 공정이 나왔어요. 그럼 같은 가격에 칩을 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배 빠르고 배터리는 2배 오래 가요. 그럼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2년 전에 제가 만든 시계를 샀었던 고객들이 바꾸는 거예요. 당연히 바꾸죠. 그래서 그러면은 더 강력한 성능의 하드웨어가 뿌려지게 되고요. 그럼 더 강력한 하드웨어가 생기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또 거기서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비단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디바이스, 세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 모든 기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드라이브를 해왔다. 40년 동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반도체 세상과 이 반도체 혁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반도체라는 산업이 어떤 모양으로 발전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70년대까지의 얘기예요. 70년대 말까지. 그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아까 설명한 이걸 다 했어요. 자기가 스펙을 잡고 아키텍처 짠 다음에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제조를 한 거죠. 그때는 이거를 한 회사가 중견 기업이 충분히 이걸 다 핸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제조도 가능했었던 거죠. 그때는 모든 반도체 제품 회사가 저마다 자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 팹을 지었어요. 그때는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파운드리 팹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어의 법칙이 계속 발전을 해요. 사실 어떤 기술 산업이라도 그 기술 산업의 원천이 되는 기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지금 이러한 그림처럼 그 기술을 저마다 각자 수직 통합을 해서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팍 발전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거기서 한 발자국 먼저 내가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엄청난 밸류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비디오 게임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둘 다 없네요. 옛날에 그 3D 그래픽 기술이 막 치고 올라갈 때는 그때 예를 들면 이 3D 엔진을 어떤 천재가 있으면 그 3D 엔진을 남들보다 더 잘 만들 수가 있었고 더 빨리 그게 히트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존 카막이라는 개발자가 있는데 이 세대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혹시 퀘이크 아시는 분 계세요? 아, 그 몇 분 계시네요.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3D 게임들은 다 각졌는데 요즘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겼는데 요새 마인크래프트는 컨셉이지만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가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천재여가지고 이 친구가 만드는 그 게임 엔진은 막 이렇게 막 아치가 그려지는 거예요. 곡선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게임을 만들어요. 마치 이 시절의 반도체 회사가 자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팹을 만들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기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막 올라가요. 이 기술을 만든다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그 같은 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리스크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말에 들어갈수록 공정 기술을 개발을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팹을 만드는 거가 엄두가 안 될 정도로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이제 대만의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반도체의 제조라는 거를 내가 책임질게. 공정 기술은 내가 만들게. 팹도 내가 크게 지을게. 너희들 반도체 제품 만들고 싶으면 공정 기술 굳이 힘들게 개발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그 규격대로
반도체를 설계해 갖고 오면 그림까지 만들어 갖고 주면 내가 그거 찍어줄게. 그러면은 이 제조에 대한 밸류는 내가 먹지만 너희들은 제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TSMC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회사들은 팹을 안 지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팹리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 일어난 첫 번째 플랫포마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기술 산업에서 아까 기술이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도체는 진짜 오래 갔지만 결국에는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러면 기술이 팍 올라가고 성능을 더 올리기는 힘들고 이게 커딩 엣지라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비싸고 오래 걸리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 산업에서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게임도 옛날엔 그렇게 존카막 나는 누구보다도 엔진 잘 만들어. 그러면 그걸로 내 게임 만들어서 내가 돈 벌어야 돼. 그렇게 됐지만 이제 다들 할 수 있어요. 다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쉽냐?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3D 엔진을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개발비랑 막대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다들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게임 엔진이라는 플랫폼이 나오죠. 요새 게임 만드는 게임 개발사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게임 엔진을 라이센스해서 써요. 언리얼이나 아니면은 유니티 같은 다른 회사의 게임 엔진을 라이센스 받아서 그들의 3D 엔진이랑 그들의 사운드 엔진이랑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면서 그 위에 나의 스토리, 나의 게임성, 나의 캐릭터, 나의 IP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회사들이 각자 3D 게임 엔진 만들고 있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리스크고 그렇게 해봤자 차별화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화장품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화장품 회사 되게 다양해지고 되게 마케팅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생산은 다 한국 콜마라는 데서 합니다. 화장품도 제조는 플랫폼화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어떤 각각의 화장품 회사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고객 세그먼트한테 어떤 마케팅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걸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즉 기반이 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데 정작 차별화를 하는 요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렵고 비싸고 위험한 이 기반 기술은 플랫폼이 넓게 가져가고 그 위에서 정작 차별화해야 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80년대 이후에 정착이 된 시스템 반도체 회사의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뭐 IDM, 뭐 팹리스, 뭐 디자인하우스 이런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은 이런 거를 하는 회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텔에서 와가지고 입사해 주세요. 이러면 인텔은 뭐 하는 회사냐? ID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는 회사. 팹도 짓고 스펙도 잡고 다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남아 있어요. 거의 이런 규모의 측면에서 인텔밖에 안 남아 있죠. 물론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작은 오래된 공정의 팹을 여전히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회사로는 거의 뭐 인텔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영역은 이 TSMC가 만든 제조 플랫폼에 올라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올라타는 회사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퀄컴과 같이 굉장히 큰 팹리스들은 여기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다음 단계를 만들어낼 때 같이 협력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혼자서 다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일부 협력을 같이 하죠. 그래서 뭐 퀄컴, 엔비디아, 애플은 시스템까지 하니까 팹리스라고 보통 부르지는 않지만 애플이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부 티어1 회사가 아닌 팹리스다라는 경우에는 이 회사들은 보통 스펙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영업과 관계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도메인에 대한 널리지를 바탕으로 뭐 스마트워치는 이번 세대는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 맞추면 이 정도 제너레이션이 성립이 될 거야. 이걸 아는 애들이에요. 스펙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첫 번째 밸류는 스펙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그 스펙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과 설계가 팹리스라고 부르는 업체의 밸류예요.
어떤 팹리스가 여러분들한테 입사해 주세요라고 할 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스펙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 두 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밸류가 이 두 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굳이 공정별로 이 모든 구현에 대한 그러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서 이 팹리스가 아까 그 코드 보셨죠? 그 코드를 전달을 해주면 이 디자인 하우스가 이거를 아까 그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그럼 그 그림은 파운드리에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거 찍어낸 거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칩으로 만들고 검수하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현재 시스템 반도체의 밸류 체인이에요. IDM,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팹리스라는 건 결국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있는 애들, 스펙을 만들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애들. 그리고 매뉴팩처링, 파운드리는 정말 이제 아무나 할 수 없게 된 전 세계에 이제 세 개 남은 거예요. 공정을 새로운 공정의 프론티어를 넓히는 회사는 지금 인텔, TSMC, 삼성 이렇게 세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제조의 시스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게이트웨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 세 개의 업체를 중심으로 물론 이 뒤에는 뭐 패키지나 테스트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세 개의 회사를 거쳐서 반도체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디자인 하우스에서 그로스 마진 보면 3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왜 적은지 여쭤봐도 이 밸류의 드라이버가 팹리스는 스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칩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높은 마진의 원천은 거기서 옵니다. 이쪽의 높은 마진의 원천은 당연히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최첨단의 그 공정 기술과 그리고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드는 이 캐패시티에서 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게이트웨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게이트웨이가 만들어내는 밸류에 이쪽은 스펙, 이쪽은 공정의 밸류가 애드돼서 이런 차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가 오나요? 파운드리가 오나요? 팹리스의 고객이죠. 팹리스가 고객이죠.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는 파운드리한테 발주를 내니까 이제 파운드리의 고객인 거죠. 밸류 체인 그대로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들은 기본적으로 이 제조 플랫폼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설계를 그 공정에 맞게 최적화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 하우스가 다양한 파운드리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특정 파운드리랑 딱 연계가 돼서 그쪽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제 딱 진을 짜고 생태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 놓으면 이제 이 팹리스가 결국에는 이 디자인 하우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팹리스도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 파운드리를 쓸 거야.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의 강한 디자인 하우스를 검토를 하게 될 거고 아니면 TSMC를 갈 거야. 그러면 이제 TSMC 생태계에서 강한 디자인 하우스를 검토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디자인 하우스들은 이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그 공정 자체의 공정 경쟁력과 그리고 본인이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본인의 어떤 엔지니어링 역량을 가지고 고객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밸류 체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개개인 사람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파운더리 회사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성이나 TSMC 같은 파운더리 회사가 그냥 팹리스 사람을 고용을 해서 팹리스까지 다 능력을 넓힐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스펙이라는 것은 마치 이 첨단 공정이 어려운 것처럼 이 스펙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또 어려운 과제입니다. 리스크도 크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도 나름의 플랫폼이 있어요. 영화 유니버셜 같은 배급사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하나 제작사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배급사가 제작사들 다 버리고 자기가 영화 만들면 되지. 이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영화는 배급에 비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꺼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다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럴 수는 있죠. 배급사가 그냥 돈 되는 정말 뭐 블록체인 시퀄 그런 건 내가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 뭐 이렇게 하고 싶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컨플릭트가 나요. TSMC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브랜디드 칩이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TSMC가 만약에 직접 뭐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이미지 센서 고객들은 TSMC 팹에서 제품을 찍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 제품으로 경쟁을 할 건데 일단 내가 몇 개나 팔고 있는지 TSMC가 다 알아요. 내가 100만 개 팔면 100만 개 발주 낼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갑자기 이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1000만 개를 팔아야 되는데 카파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나는 100만 개 팔다가 200만 개 팔고 싶은데 TSMC가 갑자기 나 500만 개 팔다가 1000만 개 팔아야 되니까 라인이 없어. 너 한 개도 못 줘. 이러면 비즈니스가 위협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파운드리 업하고 팹리스 업하고는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이 나뉘면 어플리케이션은 nim블하게 움직여서 하이어 리스크, 하이어 리턴을 얻고 이 플랫폼은 좀 더 어그리게이트 되는 플레이를 하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또 어떤 파운드리는 일부 자기 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제 새로운 공정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파운드리는 셋밖에 없는데 또 다양한 파운드리가 있어요. 옛날 공정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다양한 파운드리 있는데 각각의 파운드리들마다 뭐 조금씩 비즈니스 모델의 변종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팹리스도 전통적으로 예전 시절에 IDM이어가지고 자기 팹을 갖고 있다가 그 팹도 운영을 하면서 또 새로운 공장의 제품을 파운드리한테 맡기고 뭐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인텔도 자기 팹도 쓰지만 뭐 TSMC도 쓰고 삼성도 쓰고 실제에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은 혼재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런 세상이었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계속 가면 뭐 좋긴 좋은데 재미가 없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아까 그 혁신을 주도를 했었던 그 모든 게 무어의 법칙에서 왔잖아요. 무어의 법칙이 끝나요.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이게 조금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198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어의 법칙 덕분에 엄청나게 성능이 올라가요. 비용도 증가하지 않으면서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됐어요. 근데 2006년에 처음으로 뭐가 깨졌느냐? 무어의 법칙은 살았어요. 계속 작아져요. 근데 문제는 작아진다고 더 빨라지지가 않게 됐어요. 2006년에. 문이 작아졌는데 문이 너무 작아지니까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대 차이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막 CPU가 막 어제는 100메가 뭐 내년엔 300메가 막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막 1기가가 나와서 2기가가 나와서 이러다가 3기가 CPU가 나오더니 4기가 CPU가 안 나와요. 지금은 있는데 3기가 CPU에서 멈춘 거예요. 왜? 더 작아지기는 하는데 더 빨라지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보면 성능 계속 올라가죠. 왜 그랬냐? 계속 작아는 지니까. 그리고 특히 전력 효율이 계속 좋아지니까 그러면 문 2개 달지 뭐. 한 칩 안에 칩을 2개 넣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MIT에서는 막 거의 막 80년대부터 막 뭐 16코어, 막 64코어 이런 멀티코어, 매니코어 연구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아카데미에서는. 근데 인텔에서 뭐 멀티코어 한 역사가 없습니다. 2006년까지. 근데 2006년에 기다렸다는 듯이 듀얼코어 CPU가 나와요. 그 다음에 쿼드 나오고 막 옥타 나오죠. 서버에 들어가는 거 코어 수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2006년에 더 이상 빨라지진 않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작아지고 전력 효율을 적게 먹으니까 여러 가지 그 듀플리케이션과 또 두 개의 칩을 나눠 쓰는 걸 한 칩으로 합친다든지 해가지고 성능이 계속 올라가요. 특히나 이때부터 이제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모바일이 되니까 심지어는 그냥 성능이 올라가지 않아도 전기만 적게 멀어도 성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제한하는 게 반도체 빨리 못 돌려서가 아니라 빨리 돌리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돌리는 거였었는데 전기를 적게 먹으니까 더 빨리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작아지고 더 전기를 적게 먹는 것만으로 성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장이 됐는데 이제 2017년, 18년, 19년 정도 되면서 이게 다 끝나요. 작아지는 것도 우리가 뭐 8나노, 5나노, 3나노 얘기하지만 그게 딱 옛날처럼 딱 그대로가 아니에요. 작아지는 폭도 좀 줄어들었고 빨라지는 거는 안 빨라진 지 오래됐고 전력 효율 높아지는 것도 뭐 조금 줄어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성능이 2배 올라가고 막 뭐 전력 효율이 2배 올라가도 그게 여태까지의 세상에선 같은 가격에 되니까 그게 이 혁신의 드라이버였었던 거지. 이제 계속해서 공정이 낮아지면서 그 공정 웨이퍼를 만드는 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공정에서 칩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지적재산권의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공정이 나와도 혁신이 있긴 있는데 그 혁신이 임팩트를 내기 위한 ROI가 안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워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원 했다. 그러면 뭐 한 35만 원 정도의 좀 좋은 게 나와야 이게 팔리는 거지. 갑자기 이거 너무 좋아졌어요 하고 90만 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버짓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혁신이 일어나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2년마다 내가 전 세대의 제품을 만들고 2년 후에 새로운 공정이 나왔는데 너무 비싸서 그 공정을 못 쓰든지 아니면 그 공정을 쓰더라도 너무 작은 것밖에 못 쓰기 때문에 성능이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매년 PC를 쓰고 싶었었는데 저희 집에 있는 데스크탑 지금 거의 막 10년 다 돼 가거든요. 2년 전에 제품을 산 사람이 이걸 살 이유가 없어요. 너무 비싸지거나 성능이 그대로니까. 이러면 혁신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반도체 하는 사람이니까 좀 바이어스 됐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인류 기술 문명의 혁신이 무어의 법칙에서 오고 있었는데 이거 끝났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막 옷감이 2년마다 막 혁신적으로 좋아져요. 막 2배 가벼워지고 2배 따뜻하고 아니면 2배 시원하고 뭐 색깔도 막 2배 좋아지고 값은 그대로고 그러면 2년마다 맞춤복 그 기성복을 새로 사도 차별화가 돼요. 근데 옷감이 그대로다. 그런데 내가 차별화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맞춤복을 입어야 돼요. 내 체형과 내 피부색과 내 스타일에 맞는 맞춤복을 입으면 여전히 옷감은 그대로지만 나의 차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옛날에 좀 됐는데 이제 14나노 공정에서 만든 자율주행 칩이에요. 이 아까 그 그린 거 그거 찍어낸 거를 확대한 건데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같은 세대에 만들었었던 자율주행용 칩이에요. 이제 제비어라는 칩이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칩은 옛날 세상처럼 팹리스가 칩을 만들어서 자율주행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가세요. 포드한테도 팔고 벤츠한테도 팔고 이러려고 만든 칩인 거고 기성복인 거죠. 테슬라가 만든 이거는 맞춤복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공정도 비슷하고요. 14나노, 12나노 그리고 다이 사이즈도 심지어 뭐 테슬라가 더 작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성능이 색깔 잘 안 보이네요. 테슬라 칩은 1W에 2탑스가 나오고 자비어 칩은 1W에 1탑스가 나왔어요. 성능이 2배가 나오는 거예요. 테슬라 애들이 엔비디아보다 칩을 잘 만드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테슬라는 혼자서 만들지를 못해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삼성 파운드리라든지 삼성 시스템 LSI 같은 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더 2배 좋은 칩이 나왔느냐? 맞췄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칩의 구조를 보면 딱 봐도 다른 게 제비어는 GPU가 가장 커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가장 커요. 왜? 얘네들은 포드는 자율주행을 이렇게 구현해. 뭐 벤츠는 자율주행을 이렇게 구현해. 다 다를 거잖아요. 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돌려줘야 돼요. 그 다양성을 서포트하기 위한 핵심이 이 엔비디아가 GPU 위에 만들어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 이 칩의 자원의 굉장히 메이저한 부분을 GPU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ISP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들이 각각 센서가 있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인풋을 받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어도 벤츠가 쓰는 카메라, 뭐 포드가 쓰는 카메라 이게 다 다를 거예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비디오 인풋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MPU가 굉장히 작게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굉장히 남들보다 먼저 완전 비전에 포커스해서 카메라에서 오는 그 영상 신호를 당시에 이제 레즈넷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돌려가지고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칩의 모양새가 완전히 다르죠. 대부분의 영역이 AI 엑셀러레이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AI 엑셀러레이터 로직조차 다양한 AI 모델이 아니라 레즈넷에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ISP도 작아요. 테슬라가 쓰는 카메라만 지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있는 리소스를 정말 나한테만 필요한 거를 극대화하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면 성능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냥 팹리스가 공정이 좋아져서 2년 내가 이걸로 지금 만들었어. 근데 2년 있다 2배 좋은 걸 갖다 줘. 그러면 계속 2배씩 혁신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 기다려봤자 혁신이 안 되네 하니까 사람들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뚜렷해졌죠. 사실 테슬라만 해도 좀 초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뚜렷해졌어요.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 때 처음부터 칩을 만들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맥북 여기 저도 이거 애플 맥북 쓰는데 맥북에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인텔 프로세서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인텔이 무어의 법칙 만든 무어가 인텔 공동 창업자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공정을 귀신같이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인텔이 이제 공정에서 삽질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공정 개발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무어의 법칙에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인텔 칩을 기다려봤자 2년 있다가 우리 맥북 프로 유저들이 기꺼이 기기를 몇백만 원 주고 바꿀 만한 새로운 거를 못 만들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역량도 도움이 됐지만 이 배터리 전력 효율에 왜냐하면 인텔 CPU는 서버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버도 당연히 전력 효율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전력과 퍼포먼스의 균형이 맞는 스윗 스팟이 인텔은 서브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애플은 딱 우리 애플 맥 유저에 맞춰가지고 딱 이 정도의 전력 효율로 이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칩을 만든 거예요. ARM을 기반으로. 게다가 또 물론 얘네들은 자기가 소프트웨어 스택을 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죠. ARM으로 바꿔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저는 쭉 맥북을 쓰는데 맥북 프로를 쓰는데 이번에 저 M1을 쓴 칩으로 바꿨는데 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전원 연결 안 해도 배터리 안 죽어요.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공정도 바뀌었어요. 새로운 공정을 쓰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기 칩을 만든 거예요. 자기 OS에 맞게. 구글도 칩을 만들고 아마존도 칩을 만들고 보스턴 컨설팅에서 매년 전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입니다 하고 랭킹을 매기는데 거기 2020년 최근 거는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화이자가 들어가서 제가 2020년으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최근도 뭐 화이자 빼고는 똑같습니다. 이 랭킹의 리스트를 보면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탑 10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하는 10개의 기업 중에서 반도체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고 해줄 만한 회사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IBM은 뭐 지금은 이제 반도체 회사로 하기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반도체 기술이나 제품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세 군데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우리 반도체입니다 하고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10개의 회사 중에서 자기가 쓰기 위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고 있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혁신을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 그러니까 전용 반도체가 필요한, 다른 반도체를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용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분명해진 거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떤 이러한 니즈에 맞춰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할 건데, 쉬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딱 어떤 팹리스가 새로운 공정이 나오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기간을 들여가지고 칩을 2배 좋은 칩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쓰는 그런 세상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칩을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나와요. 옛날에는 나 2년 뒤에 무슨 유즈 케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2년 뒤에는 새로운 공정이 나올 거고, 새로운 공정은 2배 성능이 좋을 거기 때문에 누구든 갖다 쓰면 되겠지 하고 2년 전에 반도체 개발을 시작해요. 2년 걸려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눈앞에 있는 유저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유저 케이스는 눈앞에 있는데 2년 뒤에 제품이 나오면 늦어요. 또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다양화 좋은데 볼륨이 줄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 만들면 이렇게 팔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 만들면 100만 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그 전용화된 반도체로 더 높은 밸류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개발 비용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아까 원래 이런 세상에서 여기가 빨개지니까 여기가 플랫포마이제이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훨씬 더 다양해져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입니다.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여기 매뉴팩처링 중심으로 이런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혁신은 여기서는 더 이상 충분한 ROI를 주지를 못하고 여기서는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 이 부분에서 굉장한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칩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니즈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밸류체인이 왜 문제라고 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아키텍처를 만들고 심지어는 더 일부 스펙을 정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오너라면 4K 비디오를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스펙은 갖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얼만큼 읽어와야 되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펙을 잡고 그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그 굉장히 전문화되고 빨라진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디자인한다라는 게, 옛날에 공정 개발하고 팹 짓는 게 예전에는 그냥 저마다 다 할만했지만 어려워졌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마다 PCI 전문가가 있고 그거 컨피그레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뭐 자동차용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뭐 ISO EU 기록이 어떻게 인증받아야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각자 다 한다라는 게 여기서 효율성의 바틀렉이 생기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세 가지의 어떤 큰 트렌드를 좀 짚어볼까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밸류 체인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그 효율성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들이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들은 일단 설계가 전달이 되면 그거를 구현하는 역할이 위주였다면, 이제 어떤 비디오에 대한 IP 혹은 뭐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IP, 뭐 ISP에 대한 IP, 이런 것들을 좀 내재화함으로써 고객이 이제 팹리스가 아니라
세트 메이커, 뭐 유즈 케이스 오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칩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칩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비디오랑 AI는 내가 하던 영역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오디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라면 오디오는 저희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확장된 디자인 하우스들은 오디오 저희 할 수 있어요. 8비트 오디오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다른 부분만 해오시면 오디오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생기게 됐어요. 두 번째는 옛날엔 팹리스였는데 팹리스였던 애들이 고객을 위해서 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시작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자기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굉장히 큰 팹리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칩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회사예요. 이 회사가 자기 칩을 만들어 팔다가 구글이 나 인공지능 칩 내 칩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글이 AI를 주면 너희 하이스피드 I/O 못하잖아. 그거 우리가 해줄게 해가지고 남들의 칩을 만들어주는 이런 커스텀 SoC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 번째는 아예 이 스펙과 아키텍처 설계와 구현 이 모든 것을 그 어플리케이션 스펙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컴프리헨시브하게 통합을 한 그런 회사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 회사는 아키텍처부터 구현까지를 전부 다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거기에서 더 빨리 설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변화를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된 형태의 스펙을 제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각각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케이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의 베리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베리실리콘이라는 회사는 디자인 하우스이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라든지 뭐 GPU라든지 그런 비디오에 대한 IP를 직접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업체가 내가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다 16비트 오디오인데 나는 16비트 오디오 필요 없어. 그거 쓰면은 혁신이 안 나와. 8비트 오디오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베리실리콘에서 구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8비트 오디오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고객이 갖다 준 거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칩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칩을 만드는 방식은 그대로이지만 개발 기간이라든지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이지만 고객에게 없는 그러한 역량을, 그러한 캐파빌리티를 채워주는 역할로 새로운 모델로 정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베리실리콘이 중국에 이제 재작년인가 상장을 했을 때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거의 10조가 넘는 밸류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한 6조, 7조. 전통적인 디자인 하우스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대만의 GU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GUC의 시총이 한 2조, 1조에서 2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베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6조, 7조 그 정도의 시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개발의 효율성이나 개발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혁신이 크지는 않은 단지 고객의 부족한 캐퍼빌리티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델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컴 같은 모델이죠. 브로드컴이 구글의 칩을 만들어준 이후로 이런 모델이 늘어났어요. 마벨이라는 회사도 이러한 모델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삼성도 이러한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조금씩 전략은 다르지만 원래 자기 칩을 만들던 애들이 자기 칩을 만드는 그 역량을 기반으로 특정 고객만을 위한 전용 칩을 만들어주는 모델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럼 밸류체인에서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이런 모델이 되는 거죠. 원래 잘하던 애들이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새로운 고객들한테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델을 활용을 한 거고 애플도 사실은 처음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할 때 이런 모델을 쓴 거고 구글도 이런 모델을 쓴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탑티어의 유즈 케이스 오너들이 실제 칩을 만들 때 이런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델은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애시당초 이 티어 1이 갖고 있는 어떤 브로드콤이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도메인에서 유효한 모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하는 칩을 해본 적이 없어. 뭐 오토모티브 칩을 전혀 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가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가 도메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장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컨플릭트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질문 주셔가지고 이 파운드리 업체가 브랜드 칩을 갖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컨플릭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앞으로 로드맵이 있는데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이 과연 계속 해서 내 칩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러한 리소스가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성공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자기 칩이 마진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더 큰 대신에 마진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칩 만들어서 팔면 이만큼을 벌 수 있는데, 커스텀을 하게 되면 더 안정적이지만 리스크는 적지만 더 적게 됐을 때, 본인의 비즈니스가 더 잘 될 때 커스텀 비즈니스를 계속 가져갈 거냐라는 사업적인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스텀 SoC 비즈니스를 하는 그 탑티어 패밀리스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뭐 삼성, 뭐 미디어텍, 브로드콤 이런 업체들을 봤을 때 이 업체들이 항상 이 커스텀 SoC에 얼만큼의 집중을 하느냐, 얼만큼의 리소스를 넣고 얼만큼 더 활발하게 하느냐가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어떨 때에는 막 커스텀 SoC를 좀 많이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 작년에 확 줄어들었다가 이제 그러한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탑티어 업체들이 초반에 자신들의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역량을 확보하거나 첫 발걸음을 뜨는 데는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양사 간의 어떤 파트너십에 따라서 협력의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애시당초 파운드리 모델처럼 자신의 브랜드 칩을 가지지 않으면서 이 아키텍처부터 이 임플리멘테이션까지의 역량을 하나로 묶고 한 회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 효율성을 확보를 하는 그러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의 이 세미5도 이러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5 같은 경우에 저희 세미5 인력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에 예를 들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 뭐 수십 명 인력을 갖추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 설계나 이런 부분의 역량을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저희는 이제 설계와 아키텍처 부분에 뭐 50명 넘는 인력이 이미 있고, 소프트웨어 인력까지 디자인 하우스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처음부터 이 소프트웨어 인력이 한 20명 정도 있고, 그러면 이 구현과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그러한 메소돌로지, 디자인 설계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제 R&D 하는 역량까지 안에 갖춰 나가면서, 그러면 실제로 누군가가 칩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러한 통합된 플랫폼과 설계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로 1년 동안 만들 거를 뭐 반년 내에 만들어낸다라든지 그런 성과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세미5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샘플로 나온 이 칩이 한 30탑스 정도의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 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방식의 아키텍처, 뭐 구현, 설계, IP들,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을 플랫폼이 디자인 하우스에서 더 확장된 디자인 플랫폼이라는 형태로서 제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 AI가 어떻게 실제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AI 로직 위에서 어떻게 AI 소프트웨어 스택을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해서 이 두 부분을 결합해서 나온 칩이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속에 있는 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과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어떤 임팩트가 나오냐 하면은, 이 모든 이 아키텍처에서부터 이제 설계까지 가는 부분이 한 부분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부분을 바꿔서 새로운 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효율성으로 이제 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플랫폼의 소유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의 소유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게임 엔진과 마찬가지로 재사용도가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다른 고객이 왔어요. 저 칩 좋아요. 저 칩 PCI 잘 돌아가요. 그러면 저 칩에 전 고객 AI를 빼내고 내 AI 넣어서 칩을 만들어 주세요 할 때 이 AI를 제외한 이 부분이 디자인 플랫폼의 소유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컨플릭트 없이 같은 기능을 이 고객한테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더 빠른 효율성으로 실제로 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사용도가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이제 현재 시점으로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 메소돌로지를 계속 R&D를 하고 있어서 그 개발 효율성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개발 비용을 한 50% 이하 수준으로 이제 낮추고 있고요. 플랫폼에 기반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개발 기간도 50% 밑으로 낮추고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리스크도 칩을 2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PCI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칩이 안 돌아.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플랫폼으로 이미 예전에 칩이 나왔고 그 칩에서 PCI가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그 설계 자산을 그대로 활용해서 비록 남의 칩이지만 다른 회사, 나의 심지어 경쟁사의 칩이지만 그 경쟁사 칩의 그 PCI 자산이 디자인 플랫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디자인 플랫폼을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해서 더 이러한 엔지니어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없애고 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토타입 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비용과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 만약에 1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는 과제에서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37%, 기간 측면에서는 이제 한 절반 정도의 기간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을 완료를 하는 그러한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예를 들어서 실리콘 스타트업이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칩을 만들면 진짜 엔비디아 칩하고도 해볼만 해요. 근데 이러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칩을 만들려면 전통적인 회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테스트 칩을 한 2년 동안 만든 다음에 테스트 칩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 AI 좋으니까 투자해 주세요 해서 투자 받고 그 투자 받은 걸로 PCI 전문가, 아키텍트, 뭐 레이아웃 전문가, 패키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새로 SoC 만들고 그냥 SoC 만들었는데 이거 처음 만들어 보니까 PCI 안 돌고 그러면 뭐 리비전 돌고 제품 나올 때까지 5, 6년 이상 걸려요. 빠르면 5년 걸리는 건데 첫 번째 샘플 나올 때까지요. 그거 갖고 비즈니스 하면 이제 또 레비뉴 나오는데 7, 8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만드는 칩이 SoC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AI 기술만 준비가 되면은 바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테이프 아웃이 되고 다음에 샘플 나오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플랫폼이 이런 형태의 디자인 플랫폼이 완성이 돼서 각각의 칩 오너 밑 단계에서 이런 아키텍처나 그 각각의 서브 블랙들의 설계가 재사용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고객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비용이 반이니까 이걸 제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고객들한테 확실하게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오퍼를 하고 다른 디자인 하우스가 전통적인 방법을 오퍼를 할 때 저희 고객들이 이 플랫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용이 아니라 비용보다도 오히려 이걸 사용하면 올해 안에 샘플을 낼 수가 있다. 그 샘플을 갖고 투자를 받던 사업화를 하던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과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스타트업이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만든 칩이 안 돌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뭐 100개쯤 칩을 하고 있는 큰 회사라면 하나의 실패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성공의 동작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큰 밸류를 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저는 재료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지금 궁금했던 게 테슬라나 애플처럼 각자 자신의 칩을 커스텀해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칩이 점점 다양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파운드리 입장에서 그 다양화된 칩들을 생산해 주는 거에 있어서 어떤 제약 같은 게 없는지, 예전에는 좀 정형화된 칩들을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칩의 모양들이 많이 변하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공정의 차이도 발생을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파운드리 입장에서 이제 고객의 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제품의 수가 많아지면 챌린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적인 챌린지가 있고 이제 영업적인 챌린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찍어내는데 이제 찍어내는 원판이 다양해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찍어내는 필름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마다 전략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찍어내는 순수한 파운드리의 관점에서는 원판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고 그런 원판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나 아니면 그 수익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파운드리는 만약에 그 원판 마스크를 직접 만든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그 캐파시티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뭐 N개의 그 제품 마스크를 찍어낼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 5N개의 제품을 찍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캐파시티에 이제 오버로드가 생길 수는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캐파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MPW 혹은 셔틀이라고 해서 하나의 판 안에 여러 회사의 그 제품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형태가 단순히 시제품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몇몇 업체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제품, 양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밸류를 창출하는 그러한 제품을 이러한 MPW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모델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다변화되는 그러한 부분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기술적인 챌린지가 이제 어떤 파운드리 사업 모델의 수익성에 결정적인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어떤 각각의 제품별로 막 뭐 이렇게씩 팔리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웨이퍼를 뭐 한 달에 공정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시장만 찍는다라고 해도 파운드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비즈니스는 성립을 할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적인 부분이 있어요. 찍어내는 건 찍어내는 건데 정말 뭐 제품 수가 너무 다양하다. 그러면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 각각을 영업과 지원 측면입니다. 각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고 그 생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클로즈하게 이제 서포트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 세상에서도 그런 역할을 이 게이트웨이라고 표현한 이 디자인 하우스에서 많이 그러한 기능을 해요. 결국에는 저희가 밸류 체인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밸류 체인 상에서 칩을 만들고자 하는 고객이나 이제 제품의 숫자가 많을 때 그거를 이제 어그리게이트 해서 이 디자인 하우스 혹은 디자인 플랫폼이 하나의 덩치로 만들고 그러면 파운드리하고는 이 디자인 플랫폼이 어그리게이트 해놓은 그러한 이제 디자인 하우스 대 이제 파운드리 혹은 이제 디자인 플랫폼 대 파운드리 사이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영업적인 결정 사항들이 그렇게 돼서 그 파운드리 모델의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이러한 게이트웨이에서 밸류 체인을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모델에서 발생을 해서 그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변함없이 이 중간의 게이트웨이의 역할, 밸류 체인 어그리게이터로서의 역할이 더 앞으로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재료공학부 김형근입니다.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생겼는데요. 혹시 세미파이브의 고객 비중이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일단 첫째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예를 들어 분류를 하자면 스타트업과 뭐 기존에 하고 있던 페미니스트 업체라든지 그 사이 비율이 첫째로 궁금하고요. 둘째는 이제 만약에 기존에 페미니스트 본인의 이제 AP 자산을 이제 고객이 이제 세미파이브에 발주를 넣었을 때 그 AP 그 설계 자체도 사실 하나의 자산 형태인데 이것이 혹시 본인이 발주를 넣게 되면 자산 유출에 이런 컨플릭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글쎄 그 비중을 따지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의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3분의 1은 저희의 자체적인 이 메소돌로지와 플랫폼 기술을 발전을 시키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스타트업 내지는 굉장히 좀 반도체에 처음 들어가는 그러한 업체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대기업 계열에서 본인들이 만드는 이제 세트에 들어가는 칩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기업 계열에서 이제 새롭게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에서 더 다양한 반도체들이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뉴커머들, 뉴 챌린저들도 생기고 이제 기존의 어떤 반도체를 안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어도 더 자주 만들어야 되는. 옛날에는 뭐 막 진짜 3, 4년에 한 번씩 만드는 그런 세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진짜 1년에 한 코드씩은 해야 돼. 혹은 1년에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제 막 1년에 두세 개씩 해야 돼. 이러한 이제 리소스의 어떤 스케일러빌리티의 한계에 봉착한 그러한 이제 고객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 모델에 있어서는 고객의 어떤 SOC에 대한 설계가 저희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SOC 전체에 대한 설계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일부분에 대한 설계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과 저희의 역할이 분류가 돼서 그런 지적 IP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플랫폼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전체 이제 칩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의 과제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고객의 어떤 전체적인 SOC 아키텍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그것은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호돼야 되는 그러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만드는 기본적인 캐퍼빌리티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IP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자산이 프로텍트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설계가 저희한테 와서 구현이 되더라도 그 설계를 인크립트해서 전달이 돼서 저희는 그 인크립트된 상태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 밸류 체인에서 각각의 역할에서 각자의 IP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17학번 김준희 학생인데요. 그 이전 장표에서 그 디자인 플랫폼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신 장표 그 첫 번째가 이제 개발비가 업계 피어 대비 50% 정도 낮다. 이게 사실 꽤 유의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세미파이 입장에서 디자인 플랫폼으로서 이런 가격을 설정을 해도 여전히 좋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별개로 이제 나중에 추 고객사나 재산권을 이제 확보를 하면은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싱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이 절반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비용,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의 비용, 실제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 이제 지금 현재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이걸 갖고 저희 고객한테 얼마를 차지하느냐? 50% 내려갔으니까 50% 차지하느냐? 그럼 마진율이 유지되겠죠? 아니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 이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잖아요. 세미파이브 처음 나온 회사고 반도체 제품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엔트런스 피로 뭐 예를 들어서 40%를 차지하느냐? 그러면 마진이 줄어들겠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데 심지어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 입장의 밸류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80 아니면 심지어 120 이렇게 차지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마진이 저희 입장에서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영업 비밀인 것 같은데 저희의 현재 시점에서는 뭐 동일한 마진율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고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디자인 플랫폼으로서의 마진율은 기존 대비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이 아닌 다른 밸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하우스라는 업의 그로스 마진이 30%라면 저희가 타겟하는 그로스 마진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이제 50%에 근접하는 그러한 모델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기공학과 문제라고 합니다. 세미파이브가 디자인 플랫폼 회사라고 들었는데 이 디자인 플랫폼이 범용적이어서 인공지능 반도체든 차량용 반도체든 상관없이 사용이 되는지
아니라면 어느 분야의 플랫폼 형성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저희한테 왔을 때 2배 빠르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계인을 데려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물론 기술적인 진보가 있죠. 근데 그 기술적인 진보가 무엇이냐? 설계에 있어서 재사용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진보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진보이기도 하죠. 사실 만들어진 칩에서 하나를 떼서 하나를 넣는다라는 게 이렇게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술은 저희가 SoC의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USB를 떼낸다. 전에 고객은 USB가 필요했는데 이 사람은 USB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옛날에는 3.0, 2.0 둘 다 필요했는데 이 사람은 3.0만 있으면 돼요. 단순히 이 안에 어떤 나의 AI가 바뀐다도 있지만 그러한 컨피규레이션이 세부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컨피규러빌리티가 제로라면 사실은 플랫폼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소돌로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 컨피규러빌리티를 가능한 넓히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USB 3.0을 빼내는 작업을 가능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빨리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컨피규러빌리티를 넓혀 놓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저희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플랫폼은 도메인 스페시픽한 거예요. 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인공지능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해요. 어떤 의미냐? 여기는 이제 메모리랑 통신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CPU랑 통신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중간에 좀 CPU나 시큐리티 정도 있으면서 AI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신하는 게 워낙에 커딩 엣지고 엄청난 밴드위스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IP가 되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AI 플랫폼을 서버형 AI 플랫폼을 가장 먼저 시도를 했어요. 충분히 어려워서 아무나 못하는데 정말 PCI 제대로 컨피규레이션에서 원샷에 성공시킨다는 거 진짜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미5가 딱 4세대 PCI와 LPDDR4기가 해가지고 리스크5에 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 하면은 거기서 그러면 나는 요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시큐리티 넣고 싶어요. 뭐 아니면은 뭐 압축 IP를 넣고 싶어요. 이런 변화 안에서 만들어도 이 가장 어려운 이 PCI와 DDR이 이 도메인에 맞게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재사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자동차에 쓸 수 없어요. 자동차에는 이것보다는 다양한 어떤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IP나 아니면은 그 ISP, 그러니까 자동차도 칩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다.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뭐 MPU가 있던 DSP가 있던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뭐 카메라를 쓰면 카메라 인풋, 뭐 라이다를 쓰면 라이다 인풋, 그리고 이제 차량용 인터페이스, 차량에서 이 신호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IP, 이러한 IP들의 구성이 있고 그 IP들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로의 어떤 교통망 같은 것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런 도메인이 있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의 컨피규러빌리티를 가져가자. 이렇게 정의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 때 그 도메인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런 거라면 이제 세미5가 어떤 플랫폼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엣지 서버나 이제 단독 서버에서 들어가는 14나노의 AI 엑셀러레이터 플랫폼이 이제 칩이 나와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엣지 AI나 아니면 인공지능 카메라라든지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진짜 막 하이 밴드위스의 그런 인터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조금 덜 이게 내려가더라도 뭐 그래픽을 처리할 수, 비디오를 처리를 할 수 있고 뭐 ISP가 있고 뭐 HDMI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저희가 AIoT라고 불리는 그 플랫폼이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테이프아웃을 한 거는 이제 처음에 만들었었던 것보다 더 하이 퍼포먼스 5나노미터의 이제 GDDR6라는 그 새로운 메모리 인터페이스 하고 이제 5세대 PCI를 갖고 있어서 더 높은 성능의 그
예를 들어서 전이 한 인공지능 기준으로 한 60탑스 정도라면 이제 한 300탑스, 500탑스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플랫폼이 이미 테이프아웃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나올 플랫폼에 대해서도 몇 가지 로드맵이 있는데 이제 정말 그 작고 그 배터리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 그래서 EMRAM이라고 부르는 그 메모리 칩을 따로 달지 않고 그 칩 안에 그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그러한 메모리를 이제 박아 넣은 그런 AI 칩들이 요새 굉장히 또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EMRAM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과 이런 라디오 프리퀀시 칩들이 있어요. 그런 RF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을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각각의 도메인별로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그런 칩의 개발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그 인문계열 기획회사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고 그리고 코스트가 절약되고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솔직히 코스트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얼마나 절약되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을 크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한 부분에서만 이제 좀 시간이 아껴진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모든 부분에서 아껴지기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율 자체가 뭐 0.37배랑 0.52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계속 고도화가 되고 미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이 비율이 어떻게 내려갈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게 변동이 되면 당연히 마진도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을 얻어내는 근본적인 어떤 그 근원은 이제 디자인 리유저빌리티를 높이는 것이고, 그 디자인 리유저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프로젝트 셋업을 할 때 이 칩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스펙을 이제 결정하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물리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이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라는 측면에서 어떤 고객사가 하나의 칩에 들어가는 스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를 이제 쌓아가는 것과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한 스펙은 다르더라도 이 전체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오프 더 쉘프로 제공을 하고, 자, 이게 우리 플랫폼 스펙입니다. 컨피규러빌리티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들을 정해 주시고 고객의 IP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세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셋업에 대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스펙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IP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처음으로 5세대 PCI를 쓴다. 아니면은 5세대 PCI는 지금 약간 독과점이라 정확한 예는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HDMI IP를 쓴다. 그러면 이 공정에 IP 벤더가 누가 있고 뭐 가격은 어떻고 뭐 레퍼런스는 어떻고 어디 쓰였고 뭐가 문제고 뭐가 장점이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IP를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그런 과정을 이미 거쳐서 셀렉트 한 다음에 저희 그 플랫폼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이런 IP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셋업 기반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oC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 이 만들어진 부분을 다시 활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검증을 하기 위한 사실은 설계보다 이제 검증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검증을 하기 위한 이 방법론이 만들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설계가 바뀌더라도 바뀐 부분은 뭐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을 자동화하고, 뭐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달려 있어요. USB도 달려 있고, 뭐 엑셀러레이터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 달려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CPU가 얘네들한테 일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주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도 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CPU가 명령을 보낼 때, 이거는 시큐리티니까 그 시큐리티 기능한테 어떤 주소가 할당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소로 명령이든 데이터든 써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시큐리티가 빠졌어요. 새로운 게 들어갔어요. 셔플이 돼요. 그러면 이 주소가 샥 바뀌잖아요. 근데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막 사람들이 엑셀로 쫙 정리해가지고 척척척척 해가지고 뺄 거 빼고 컨플릭트 생기면은 바꾸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CPU를 바꿨어요. CPU를 바꿨는데 여기는 주소 체계가 달라. 그러면은 기존에 뭐 있었던 주소 체계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또 얘는 일로 옮기고 얘는 일로 옮기고 이걸 상당히 매뉴얼하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저희의 툴 안에서 어떤 그런 핸드쉐이킹과 네고시에이션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을 주소를 새로 생성을 한다라든지 등등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SOC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줄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팹하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좀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줄이는 부분은 좀 드문데, 그런데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패키지를 저희가 재사용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의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를 담당하는 업체들과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패키지 설계를 기반으로, 그리고 패키지는 설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하다못해 작은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PCB 보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미 다 셋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촉촉촉촉 하니까 패키지 입장에서는 뭐 다이만 바뀐 거지 다른 것들 다 똑같아서 기존의 시스템 위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팹/ 패키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줄어든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거의 패키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보드 BSP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 부분이 사실은 고객이 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드를 만든다는 게 특히나 여기 또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들어가게 되면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밸루에이션 보드라는 거는 고객이 만들어야 돼요. 칩을 만들면 칩 나올 때쯤 맞춰가지고 보드 설계하고, 보드라는 거는 그 반도체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그런 부분, 컴퓨터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이제 그걸 돌릴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들고 실제로 돌아가는지, 뭐 4기가 디램이라고 해도 이거를 4기가로 만들려면 이 둘 사이에 막 파라미터 같은 것도 막 테스트하면서 세실하게 칼리브레이션 해줘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물론 고객이 나중에 제품을 만들 때는 자기 보드를 만들어야 되지만, 저희는 이미 이 칩이 나오면 꽂아서 돌릴 수 있는 이밸루에이션 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간을 단축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객한테 굉장히 큰 밸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휴공학부 3학년 재학 중인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세미파이브에 의뢰를 하는 스타트업이 다 규모가 큰 건 아니니까 디자인을 제공한 칩 생산량 자체가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칩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만 제공하면 되는 거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리고 또 제공한 디자인으로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가격 같은 부분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존의 세상에서는 이 제품의 양산성,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개발을 하고 나서 실제로 양산을 갈 것이냐, 볼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큰 칩 만드는데 막 100명, 200명 우습게 들어가요. 그러면 회사가 작으면 뭐 만들 수가 없는 거고, 회사가 크더라도 뭐 1년에 2개 프로젝트를 한다. 메이저한 걸로. 그러면은 이더 개발에 대한 대가로 개발비만 받아서 충분한 수익을 내던지, 아니면 이게 볼륨이 터져서 양산 매출이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하우스나 디자인 플랫폼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것도 세대가 다를 수 있겠는데, 옛날에는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거나 뭐 가족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이 사진관 거라 딴 데 가서 인화를 못 했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하우스는 그 그림 그린 게 디자인하우스의 소유가 돼서
나중에 이 제품이 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이 스타빌리시 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 모델에서는 이 디자인 하우스가 이 그림을 소유하고 나중에 고객이 이 칩 팔려서 100만 개 팔려서 100만 개 필요해 하면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개발비로서 수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칩이 양산이 가면 거기서 돈을 벌게 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인력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고 리스크도 굉장히 적고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제를 1년에 2번 하면은 이 과제 하나하나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산성이 확보되어 있는 과제가 아니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산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은 그 뜻은 즉 이 고객이 칩을 잘 파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다들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디자인하우스 마진이 왜 30%냐 그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양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양산성이 있는 과제에 들어가서 낮은 협상력으로 제품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스펙과 공정 기술과 캐파시티를 들고 있는 업체들에 비해서. 근데 오히려 이런 디자인 플랫폼의 모델이 되면 이러한 마진이 개선돼요. 그리고 이 디자인 하우스와 디자인 플랫폼 업의 본질이 바뀝니다.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의 업의 본질은 네트워크예요. 양산성이 강한 고객을 잡고 있고 주도적인 파운드리랑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이트웨이. 이게 업의 본질이었는데 이 업의 본질이 바뀌어요. 왜? 플랫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 과제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같은 리소스로 1년에 10개, 20개의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의 본질이 투자업이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한 20% 정도는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고객을 받을 거야. 이 고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양산이 못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한테 굉장히 높은 마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이제 1년에 2과제 할 때는 그런 고객을 어떻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지만 1년에 뭐 5개 과제를 할 수 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 중에 5개 중에 2개만 성공해도 우리는 남고도 남아. 이런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하려니 불안해. 그러면 우리 리소스의 한 50%는 그래도 이 스타빌리시 되어 있는 회사들. 그리고 심지어 제일 좋은 케이스는 애시당초 작았던 고객이 큰 고객으로 된 경우가 된다면 뭐 더욱 좋겠죠. 그럼 리스크도 더 떨어지고 그런데 고객이 우리한테 의존성이 있으니까 마진도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는 우리 자체의 어떤 플랫폼과 기술의 영역을 넓히는 방향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과제의 종류가 생기고 이 다양한 타입의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과제는 원래 얘는 이건 우리 실험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애시당초 마진율이 타겟 마진이 낮아. 여기는 마진 많이 뽑아내야 돼. 요거는 중간 정도야. 이렇게 4개의 타입의 어떤 과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 4개의 타입의 과제는 지금 성장 단계에 있으니까 뭐 3대 1대 1로 하자. 근데 우리 좀 성장했으니까 이제 1대 2대 2대 2는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과제를 이 비분에 맞춰서 받고 있어?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서는 충분한 마진을 내고 있어? 우리 5개 중에 2개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과제를 5개 받고 있는데 실제로 2개 성공해? 실제로 2개 성공하면 실제로 우리가 높은 마진을 받고 있어? 이런 어떤 접근을 이미 저희는 하고 있고 이런 디자인 플랫폼의 어프로치를 하는 어떤 디자인 업체들은 기존의 그런 네트워크 사업자로서의 모습에서 어떤 투자업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자체는 제가 이제 50분에 끝낼 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의응답이 지금 많고 그다음에 지금 한 세션을 원래 그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게 3가지 세션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한국 그 SOC 산업 요 부분에 대한 걸 진행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질의응답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업 시간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시간 자체가 예. 대표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내용- 제가 12시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어차피 질의응답이 중간에 들어왔으니 이제 슬슬 퀵하게 나머지 부분을 퀵하게 정리할 그런 생각이었었는데요.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 저기 최대한 빨리 끝내서 다음 수업 시간 곤란하지 않으시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 강의 내용이냐 아니면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커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아까 밸류체인에서 봤잖아요. 이 매뉴팩처링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상태고 팹리스 이 다운스트림에서는 어떤 상태고 이 중간 디자인 하우스에서 디자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정리를 해왔는데 근데 많은 부분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매뉴팩처링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장 강한 쪽과 이제 남아있는 파운드리로서는 유일한 이 에코가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공정을 넘어갈 수 있는 파운드리 전 세계에 2개 있는데 하나가 대만이고 하나 우리가 있고 이제 파운드리를 하겠다라고 인텔까지 하면 미국에 이제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맞물려서 그러면은 이 파운드리가 찍어낸다고 다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징도 해야 되고 장비도 공급이 돼야 되고 머티리얼도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내에 이런 관련된 이런 매뉴팩처링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그 활동하는 영역이 커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챌린지라면 이게 이제 아까 비즈니스 컨플릭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여태까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정말 이 TSMC를 위협하는 그런 에코시스템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러한 숙제를 이제 에코시스템에서 다 같이 풀어나가는 게 어떤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운스트림 관련해서도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반도체가 다양화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사실 설계 엔지니어라든지 그러한 그 인프라가 상당히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씨가 말랐던 이 실리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체가 아닌 어떤 세트라든지 뭐 OEM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회사들이 반도체를 이제 들여다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팹리스들도 1년에 하나만 했는데 이제 1년에 3개, 4개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제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련된 얘기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수년 동안 진짜 없었어요. 실리콘 스타트업이라는 게. 근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는 일단은 수요가 다변화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촉발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제 많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와 이제 그런 유즈 케이스 오너들이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그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팹리스들도 제품을 다변화하고 또 제품 코드를 늘려야 되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굉장히 강화될 거다. 근데 그렇다고 과거의 효율성으로 개발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챌린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다운스트림 쪽에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라면은 사실은 팹리스가 진짜 성공하려면 반도체만 잘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와 스탠다드를 리딩할 수 있어야 돼요. 인텔 X86이랑 PCI 꽉 잡고 있어서 이렇게 성공을 한 거고 퀄컴 모뎀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와 스탠다드에서 정말 이 반도체 회사가 그거를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리딩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고무적인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최근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디자인 플랫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 플랫폼과 세미5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